안녕하세요. 저는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외상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하게 외상가염은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엘보병이 왔다, 뭐 테니스 엘보가 걸렸다 한다면 대부분 이 외상가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상가염은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이거 힘줄의 염증인데, 팔꿈치 바깥쪽은 우리 손목이나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젖히는 기능을 하는 힘줄들이 붙는 부위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깥쪽 이게 튀어나온 뼈가 외상과라는 뼈가 되는데, 그 외상과에 손목하고 손가락을 펴는 근육이 붙는 힘줄에 부착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에 붙는 이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을 외상가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외상가염의 그 증상은 사실 제일 큰 증상은 아픈 거거든요. 통증인데 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튀어나온 뼈 언저리, 외상과의 통증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통증은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아니면 사용하는 동안에 통증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통증이 좀 더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외상가보다도 좀 더 넓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원을 그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위가 되겠죠.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손목 언저리까지도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상가염이라는 그 병 자체가 뼈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 힘줄의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통해서는 사실 진단이 잘 안 되고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초음파로 초기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우측 그림 보시면 이쪽은 정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 뼈 바깥쪽에 이게 균일하게 연결된 조직들이 정상적인 힘줄이 된다면은 이쪽 좌측에는 좀 더 그 우측 그림에 비해서 검게 보이고 힘줄 부위가 이렇게 검게 불균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있고 일부 힘줄들이 손상된 그런 초음파 소견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은 외상가염을 진단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기에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병이 너무 오래돼서 통증이 심하거나 주사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고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MR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MRI보다는 MRA 검사가 더 정확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MRA 사진이 되는데, 우측에는 정상입니다. 원 안에 그림을 보시면은 검게 보이는 부위가 정상적인 힘줄이 되겠고 뼈에 잘 부착이 되어 있지만은, 좌측에 있는 것은 외상가염이 진행이 돼서 힘줄이 파열된 환자의 MRA 사진이 되는데, 검게 연결된 부위가 중간에 끊겨 있고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도 있지만 힘줄이 동반돼서 파열된 진행이 된 외상가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상가염은 일상생활할 때 이제 조금만 조심을 하거나 주의를 하면은 예방도 될 수 있고,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중요한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물건을 들을 때 손목을 이용해서 물건을 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물건을 이렇게 드는데, 뭐 이제 시장을 보거나 뭐 물건을 사고 이제 무거운 물건 한동안 들을 때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물건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 외상과에 붙는 신경관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꽤 장시간 들거나 일을 해야 된다면은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는 자세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은 이쪽 외상과에 무리가 좀 덜 가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사회 활동할 때 직장에서 컴퓨터 자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꼭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판에 타자를 치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손목을 젖히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외상가 쪽에 무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 받침대를 이용하게 되면은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판만 치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상 이쪽 팔꿈치 통증이 뻐근하게 통증이 있거나 아프다면은 손목 받침대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외상가염이 오는 경우에는 손등으로 이렇게 미는 동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팔꿈치가 좀 통증이 있고 불편한 분들이라면은 미는 동작보다는 당기는 동작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밀어야 될 것을 오른손으로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면은 외상과염도 예방도 되고 심하지 않은 병은 어느 정도 관리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할 때 손목을 쓰는 젖히는 일을 많이 한다면은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밴드가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밴드가 되는데 사실 과거의 밴드는 이게 너무 이게 넓고 손목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보호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심줄도 눌리고 신경도 눌리고 혈관도 눌리기 때문에 많이 쓰다 보면은 붓고 저림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좀 좋은 보호대를 사용하는 거 권해드리고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엘보병이라고 그러면 밴드를 팔꿈치에다 많이 찼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직접 무리가 가는 손목에 차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상가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초기에 치료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치료를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권해드리고요. 과거에 PRP 치료라는 주사 치료가 한동안 좀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급여가 인정이 안 돼서 이제 사용을 잘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외상가염이나 내성가염에 이 PRP 치료가 인정 비급여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실비가 있거나 그러시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PRP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PRP 치료라는 어떤 치료냐면은 환자의 몸에서 혈관에서 피를 일정액을 뽑습니다. 이걸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적혈구 세포는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위쪽에 이제 맑은 혈장이 있게 되는데 혈장 안에 그 혈소판이 있고 혈소판 안에 우리가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그걸 낫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손상된 조직에 주사를 놔주게 되면은 통증도 가라앉고 염증도 가라앉고 손상된 조직도 재생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가라앉는다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이제 체충격파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고 체충격파는 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에 자극을 줘서 염증도 가라앉고 조직을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는데 충격파 치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음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엘렉트로마그네틱 타입의 충격파 치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엘렉트로마그네틱 타입의 스위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환자분들도 만족을 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증 치료도 되고 염증도 가라앉았다면 평소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손목을 젖히고 구부리는 이 스트레칭 운동이 가정에서나 사회활동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스트레칭도 이제 충분히 된다면은 거기에 동반돼서 500g 정도의 물병이나 아령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초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예방과 관리를 한다면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주사 치료나
체충격파 치료 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외상과염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되면 심줄도 같이 끊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외상과염을 이제 진단 내렸는데 MRI나 이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외상과염 말고도 추벽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연골 손상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보통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좀 치료해서 좋아지긴 좋아지지만은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하기가 힘들다면은 이런 분들 또한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해야 될 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과염을 수술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그 수술 내용은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절개를 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 조직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병원의 그 외상과염에 대한 관절경 내시경 수술은 결과가 꽤 좋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외상과염을 수술하는 수술 동영상이 되는데 저렇게 염증 조직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너덜거리는 부분을 다듬어 내므로 인해서 수술은 쉽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통증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과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치료법까지 예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